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한준 LH 사장이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하고 관련 업체를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장은 건설 카르텔 척결을 위한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 설치 계획도 밝혔습니다. 국립공원공단 직원들이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예비 객실을 내부 직원과 지인들의 청탁을 받고 무료로 대여해준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일반 시민은 예약조차 막혀있는 객실을 개인 별장처럼 독식한 겁니다. 지난해 금융자산 운용 실패로 1,000억대의 평가 손실을 본 국가철도공단 임원들이 수천만 원의 성과급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도 청렴도가 하위권을 기록했던 국가철도공단 임원들의 황당한 성과급 잔치 단독 보도합니다. 올해 온열 질환 추정 사망자가 2일 현재 2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7명에 비하면 3배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교사 면담 예약제를 시범 도입하고 원하는 학교엔 민원인 대기실을 만들어 CCTV도 설치하는 교원 보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희초 사건 보름 만에 나온 대책인데 교사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간 10조 원의 공사와 용역을 발주하는 곳이 있습니다. 당연히 업계에서는 큰 손일 수밖에 없죠. 하지만 5년간 하자 건만 28만 건, 소송 패소로 입주민에게 배상한 금액만 1,600억 원이 넘어 하자 아파트라는 오명을 쓴 곳이 있습니다. 바로 LH 얘기입니다. 뼈가 없는 순살치킨에 비유될 정도면 순살 아파트 정말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사장이 결국 대국민 사과를 하고 고강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요. 먼저 안병욱 기자의 기사 보시고 대책의 실효성이 있는 건지도 낱낱이 짚어드리겠습니다. 철근이 누락된 LH 아파트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자 LH 임원과 지역 본부장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긴급 대책 회의를 연 이한준 사장은 먼저 가장 안전해야 할 LH 아파트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부실 시공을 원천 차단하고 건설업 이권 카르텔을 근절하고자 LH는 철근 누락이 확인된 1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와 시공, 감리 관련 업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강도 대책 마련에도 들어갔습니다. 부실 시공에 관여한 설계나 감리 업체는 한 번 적발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건설 현장의 이권 카르텔과 부실 공사 근절을 위해 외부 전문가도 참여하는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합니다. 순살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는 이달 중 설명회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보상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입주민이 원하는 점검업체로 정밀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검증된 공법으로 보강하고 이와 별개로 국토교통부는 무량판 구조를 특수구조 건축물로 지정해 관리를 강화하고 구조 심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무량판 구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점은 여러 번 전해드렸는데 특히 LH가 시공한 지하주차장 무량판 구조들은 일반 무량판과는 다른 특허도 받은 기술이었던 걸로 MB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설계 계산과 공사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는 얘기인데 민간에서와 달리 설계와 구조 계산이 제대로 됐는지 다시 확인하는 절차도 없었습니다. 최윤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홈페이지. 무량판 공법과 관련해 특허가 3개 있습니다. 무량판 구조에서 취약한 전단력을 강화할 수 있는 보강제를 넣는 공법들입니다. LH의 무량판 주차장은 다른 민간 아파트와 다소 다른 방식으로 지어진다는 얘긴데 업계에서는 통상적인 방법과 달라 공사가 익숙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LH 현장은 일반적인 거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일반 노동자들은 늘 하던 식으로 하잖아요, 일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교육이나 관리 감독이 좀 소홀할 경우에는 실수가 생길 수 있는. 하지만 LH는 민간과 달리 무량판 구조로 공사할 때 통상 한 번 더 검사하는 구조심의 과정이 없습니다. 설계와 구조 계산이 잘못돼도 다시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거하고 다른 경우에 체크를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냥 통상적으로 넘겼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문제를 지적하자 LH는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저희도 앞으로는 여기가 마지막 마무리되기 전에 외부 전문가들 구조적인 심의를 전차로 서로 도입을 해서 앞으로는 검증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특히 건설 현장 철근 공의 37%가 외국인으로 소통과 숙련도 문제도 제기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최윤영입니다. 건축물 시공의 전반적인 과정을 확인, 감독하는 사람을 감리원이라고 하는데요. 감리원 절반 이상이 시공회사와 공공기관 퇴직자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시공회사와 공공기관의 이해 관계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죠. 감리만 잘 됐더라도 부실 시공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신재우 기자가 전합니다. 무너진 천장 사이로 시멘트 잔해와 철근들이 삐져나와 있습니다. 지난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현장입니다. 건설 과정에서 철근이 누락된 사실이 밝혀졌는데 설계와 감리 모두 LH 전관을 영입한 업체가 수주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감사원은 2016년부터 2021년 3월까지 LH의 3급 이상 퇴직자 604명 중 계약업체 재취업자는 304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11월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감리원 전체 36,182명 중 53.9%에 달하는 19,524명은 시공회사나 공공기관 퇴직자로 나타났습니다. 감리원이 이제 시공사에 계셨던 분이거든요. 감리 자체가 시공사 선배가 되다 보니까 그분들에게 갖다 역할을 제대로 이제 못한다는 거예요. 전관예우를 많이 쓰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건축주들이 감리자를 지정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구조가 이어지는 이상 건축주가 무리한 공기 단축을 요구해도 거절할 수 없다는 점도 부실 시공의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보고서에서 감리원이 건축주나 시공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가격 대비 시설이 좋아서 국립공원 숙박시설 많이들 찾으시죠? 심지어 예약도 힘든데 예비 객실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아십니까? 이 냉난방 고장 등 만일의 사태에 비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인데 이곳을 국립공원공단 직원들이 공짜로 관행처럼 이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밀의 방은 그들에게만 열려 있었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서울 북한산 국립공원 생태탐방원이 탐방객에게 제공하는 숙박시설입니다. 1박에 6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비용을 지불해야 이용할 수 있는데 별관 안내도를 살펴보니 호실 정보가 없는 방이 나옵니다. 생태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이라면 온라인 사전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처럼 일반인은 예약할 수 없는 방도 있습니다. 이곳을 비롯해 지리산과 설악산 등 국립공원 8곳에는 15개에서 30개 정도의 객실을 갖춘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고장 등 객실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예비 객실로 가장 큰 방이지만 일반인은 접근 자체가 안 되는 곳입니다. 이런 예비 객실을 국립공원공단 직원들은 공짜로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희가 잘했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쉽게 너무 간과했던 부분들. 설악산 생태탐방원에서는 퇴직한 직원 등이 2차례에 걸쳐 8인실을, 내장산 생태탐방원에서는 생태탐방원장 본인이 8인실을 무료로 이용했습니다. 공단 직원들의 예비객실 사적 사용 및 특정인에 대한 무료 사용 특혜 제공은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부당 사용이 드러난 사례는 최근 6개월간 14건입니다. 하지만 숙박 내역을 관리하는 기록이 없어 직원들의 기억에 의존한 결과인 만큼 실제 부당 사용 사례는 더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환경부와 관계부처에 예비 객실 관리 개선 방안과 함께 공짜로 사용한 사람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불거진 곳은 또 있습니다. 철도 건설과 시설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국가철도공단이 지난해 금융자산운용 실패로 1,000억 원대의 평가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수천억 원의 부채에 최하위 수준의 청렴도까지. 임원들은 수천만 원의 성과급을 챙겼습니다. 김순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MBN이 입수한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입니다. 국가철도공단은 철도 관련 시설 예산으로 배정됐지만 사용하지 않아 이월된 사업비 등을 채권형 금융상품에 투자했습니다.
지난해 2조 1,500억 원을 투자했지만 1,014억 원의 평가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국민 세금인 정부 출연금 손실은 775억 원에 달합니다. 공단 측은 확정된 손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자금 규모나 이런 현실을 봤을 때는 평가 손실이 확정된 손실로 인식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걸로. 국회 예산정책처는 환매 시점에 따라 손실이 현실화될 수 있고 손실을 피하려다 사업비 집행 시기를 놓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실 경영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투자 손실은 물론 공단의 부채는 5년 만에 4천억 원 이상 늘어났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청렴도는 4등급으로 최하위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한영 이사장 등 임원에게 모두 2억 6,700만 원의 성과급이 지급됐습니다. 경영평가와 청렴도도 또한 최하위 수준이기 때문에 기관장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어떤 거치 문제도 좀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 국회 예산정책처가 출연금 활용을 철저하게 관리하지 못했다며 주무부처의 책임을 언급한 만큼 국토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도 관심입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경찰이 2년 전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에서 이낙연 전 대표의 캠프가 포털 사이트의 댓글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카카오 판교 사옥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내용은 이시열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경찰이 지난 2021년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캠프가 포털 사이트 댓글을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5일 경기 성남시의 카카오 사옥 판교 아지트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포털 사이트 다음에 사용자 정보 등을 확보해 댓글 조작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이낙연 전 대표와 선거 캠프 관계자들을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 전 대표의 캠프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100개에 가까운 포털 아이디를 활용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같은 달 29일 김 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 의원은 댓글 조작이 민주당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한다고 주장하면서 경찰 수사가 이재명 대표 측도 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형량을 두고 검찰이 남편을 회유, 압박하고 있다. 검찰과 대립각을 세웠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아내가 검찰에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자금 흐름을 조사하다가 가정주부인 이 전 부지사의 아내 계좌에서 수억 원의 자금을 발견하고 출처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 수원지검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아내 백모 씨를 경기도 대북사업 자료 유출에 관여한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백 씨는 남편의 최측근인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신모 씨에게 경기도에 2019년 대북사업 자료를 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 씨는 쌍방울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 관계자 등에게도 자료를 요청받고 경기도 내부 전산망에 침입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백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5-6차례에 걸쳐 소환 통보했지만 백 씨가 건강 문제로 계속 출석을 미루자 피의자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자금 흐름을 조사한 검찰은 가정주부인 아내 백 씨의 계좌에서 수억 원대 자금을 발견하고 출처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백 씨는 이 전 부지사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추진을 쌍방울에 요청했다며 입장을 번복한 배경에 검찰의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너무 나타났기 실망이고 그래서 이렇게 저 사람이 됐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일 없었다고. 백 씨의 말에 검찰은 거론할 가치도 없다며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혁신이 지지부진하자 떠오르는 건 올드보이들일까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8개월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른바 올드보이들의 복귀설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10명 안팎이 총선 출마 뜻을 밝혔는데 당내에선 부담스러운 눈치입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텃밭인 호남에서 올드보이들이 출마 의지를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지역구를 전남, 해남, 완도, 진도로 바꿔 출마를 선언했고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과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유성엽 전 의원도 출마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 민주당을 탈당했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통합 차원에서 복당을 허용해 출마의 길이 열렸습니다. 개혁 진보 진영은 한 몸으로 우리가 단결을 해야 합니다. 전 정부의 날을 세우며 출마설에 불을 지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신계륜, 이종걸, 전병헌 전 의원 등은 수도권 출마를 고심 중입니다. 이렇다 할 화력 없이 코인 사태 등으로 문제를 야기했던 청년 정치인들과 부딪혀도 승산이 있다는 자신감도 읽힙니다. 하지만 당 혁신 중인 민주당은 곤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지도부의 한 의원은 옛날 분들의 출마가 국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변화와는 거리가 멀다고 꼬집었고 또 다른 의원은 출마를 할 거라면 험지에서 활약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공천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가 추려질 것이라는 기대도 내비쳤습니다. 후퇴위안한 인물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올드보이라 하더라도 역량 중심으로 선별을 좀 잘 해내야 할 것이다. 총선을 8개월도 더 남겨둔 상황에서 올드보이들의 이딴 출마 선언이 어떤 바람을 불고 올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의 노인 폄하 발언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도부가 부랴부랴 수습에 나섰지만 대한노인회를 찾아서는 당사자가 직접 오라며 퇴짜를 맞기도 했습니다. 안보람 기자입니다. 휴가를 떠난 이재명 대표 없이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박광훈 원내대표가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노인 관련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며 우회 경고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모든 구성원은 세대 갈등을 조장하거나 특정 세대에게 상처를 주는 언행을 삼갈 것입니다. 김 위원장이 당원들을 만나 오해의 여지가 있었을 것 같은데 노여움 풀었으면 좋겠다. 혹시 마음 상한 분들이 있다면 유감스럽다고 말한 걸 강조하며 어르신 달래기에 나선 겁니다. 민주당은 950만 노인이 분노한다면서 사과를 촉구한 대한노인에도 찾아갔지만 당사자가 오라며 퇴짜를 맞기도 했습니다. 지도부와 당사자가 대한노인회를 찾아와서 경위 설명을 하고 또 사과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겠다는 당 내부에선 개파와 무관하게 김은경 위원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비명계 김종민 의원은 SNS에 변명할 여지 없는 100번 잘못한 발언이라며 사과 회견을 촉구했고 친명계 정성호 의원도 혁신위에서 잘못된 발언으로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구제불능 막가파 폐륜당이라며 이제 당을 해체하는 것 외에는 다른 답이 없다고 맹비난했습니다. MBN 뉴스 안보람입니다. 정치 톡톡 이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먼저 첫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첫 주제, 윤석열 및 치욕이라는 단어인데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이런 말도 했나요? 네, 어제 저녁 혁신이 인천 간담회에서 나온 말입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밑에서 통치받는 게 너무 창피했다며 분노가 치밀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 때 금감원 부원장 임명받았다가 윤석열 밑에서 임기를 마치는 과정이 치욕스러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을 직함 없이 이름만 불렀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라고 불렀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직함을 빼고 이름만으로 언급했습니다. 이를 두고 여권 일각에선 김 위원장이 노인 폄하 논란으로 흔들리자 대통령을 향해 거친 언사를 내뱉으며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란 해석도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 치욕스러웠다는 말과는 다르게 본인만 3년의 임기를 다 채웠다. 다른 부원장들하고는 다르게 그런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이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공개적으로 반박이 나왔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솔직해져라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공직자라면 재직할 때의 대통령을 이름 석자만으로 부르지 않는 게 도리라며 망언으로 입장 곤란해지니 느닷없이 대통령을 걸고 넘어진다고 비판했습니다. 금감원 부원장들이 통상 원장이 바뀌면 사표를 내는데 김 위원장이 이례적으로 3년 임기를 다 채운 점도 꼬집었습니다. 꾸역꾸역 연봉 3억 받아가면서 끝까지 임기를 다 채워놓고 이제 와서 치욕 운운하는 것도 참 내로남불이라는 생각.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 의원은 김 위원장이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으면 투표권을 빼앗아야 한다는 폭력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어제는 인천에서 간담회가 있었고 오늘은 지금 춘천에서 간담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조금 전 들어온 소식을 전해드리면 김은경 위원장이 상처받으신 분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서 노여움을 푸셨으면 좋겠다며 다시 한번 몸을 숙였습니다. 네, 다음 주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법치주의 위장 사기꾼이다. 누가 이런 말을 했나요? 코인 논란의 당사자죠. 김남국 의원입니다. 네. 김 의원은 어젯밤 늦게 법치주의로 위장한 사기꾼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어 실질은 독재와 같은데 교묘하게 정의, 법치 등 그럴듯한 말로 포장한다며 애둘러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네, 김 의원이 지금 의원직 제명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억울하다는 건가요, 본인이? 네, 민주당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냈는데요. 억울함을 여기에서 호소했습니다. 앞서 국회 윤리심사 자문위는 김 의원의 불성실한 소명을 이유로 제명을 권고했죠.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무엇을 근거로 판단한 건지 이해하기 어렵고 솔직히 너무 억울하다고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이 모친과 여동생의 코인 지갑을 활용해 차명 거래한 걸로 검찰이 의심하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수사 상황이 김 의원 징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네, 정치톡톡 이혁근 기자였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그야말로 살인적인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무자비한 열기에 거리와 일터에서 쓰러지는 사람들 속출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온열 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사망자 23명으로 작년보다 이미 3배 넘게 많습니다. 지역을 보면 경북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과 경남이 4명, 전북 2명 등 전국 곳곳에서 사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새만금에서 진행되고 있는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야영장에서도 어제 11명이었던 온열 질환자 이틀 만에 400명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문제는 폭염이 꺾일 기미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오늘도 한낮 기온 36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건물과 아스팔트 도로가 집중된 이 도시 지역은 더 무덥게 느껴지는데요. 새빨간 열섬으로 변한 서울 도심 곳곳을 최돈희 기자가 열화상 카메라로 들여다봤습니다. 폭염이 절정에 치닫는 시각, 서울 도심을 열화상 카메라로 찍어봤습니다. 온통 붉은색입니다. 햇볕을 고스란히 받는 도로 표면 온도는 40도가 넘어갑니다. 고층 빌딩 밀집 지역, 햇볕에 달궈진 부분과 그늘진 부분이 확연히 대비됩니다.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도심 열섬 현상에 복사열까지 더해지며 건물 벽면 온도는 50도를 오르내렸고 일부 옥탑 건물 지붕은 60도에 달합니다. 건물 사이사이 나무 그늘만 그나마 푸른 빛을 띠는데 그늘 밖보다 7도가량 낮습니다. 건널모가 그늘막은 붉게 달아오른 도심거리 속에 유일하게 푸른 빛이 감도는 곳입니다. 도심 숲을 돌아봤습니다. 주변 건물은 40도를 넘지만 숲의 온도는 30도를 밑돕니다. 숲으로 들어갈수록 푸른 빛은 점점 더 짙어집니다. 이렇게 땡볕에 잠깐만 서 있어도 햇볕을 많이 받는 쪽은 붉은색을 띠다가도 바로 옆 나무 그늘만 들어가도 온도가 낮아지면서 금세 푸른색으로 바뀝니다. 숲의 냉각 효과 때문입니다. 햇빛 차단, 그리고 증발산에 의한 주변의 열을 또 감소시키는 역할.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햇볕 노출을 최대한 줄이는 게 최선이고 도심지보다 숲이 있는 곳에 머무르는 것이 좋습니다. MBN 뉴스 최돈입니다. 네, 이렇게 찌는 듯한 더위에도 온종일 달아오른 도로를 누벼야 하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택배기사, 배달기사들인데요. 할당량을 채우려면 폭염에도 하루 8시간, 쉬는 시간 없이 꼬박 일한다는데 속옷까지 땀으로 흠뻑 젖는다고 합니다. 이들의 하루 신영빈 기자가 함께해봤습니다. 사방이 막힌 후덥지근한 적재함에서 택배를 꺼내고 짐을 한가득 안은 채 계단을 오릅니다.
하루 8시간을 땡볕 속에서 일하다 보면 주변에서 걱정을 건넵니다. 얼굴이 시뻘려져 있으니까 저희가 괜찮으시냐고 막 물 같은 거로 드시고 하시라고 막 하고. 많게는 400개에 달하는 할당량을 채워야 하는 탓에 일을 마치면 온몸이 땀으로 흥건합니다. 속옷도 다 젖고 뭐 그런 상태로 계속 움직여서 그러면 이제 막 땀띠도 많이 나고 집에 들어갈 때 이제 이온 음료 같은 거 막 1.2리터, 1리터씩 막 다 마시고 그래요. 배달 노동자들의 상황은 더 열악합니다. 헬멧을 쓴 채 쉴 새 없이 움직이다 보면 머리가 띵해지기까지 합니다. 살이 타들어가는 느낌이 들 정도로 헬멧 안에도 지금 뭐 수증기가 가득 찬 것처럼 사우나 있는 것처럼 후끈후끈합니다. 조금 전까지 뜨겁게 달아오른 도로를 달린 배달 노동자입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해 보면 타일과 헬멧 부분이 뜨겁게 달아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안장의 온도를 재보니 무려 50도, 머플러는 80도를 넘습니다. 하지만 무더위를 피할 곳은 마땅치 않습니다. 잠깐 쉴 수 있는 곳이 뭐 편의점, 그리고 아니면 음식 조리 대기가 걸리면 식당 안에는 좀 시원하니까. 전문가들은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이들에게 쉴 공간을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네, 요즘 열대야로 잠 못 이루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적정 수면 온도 25도에서 26도라고 합니다. 이보다 온도가 높으면 그만큼 이 수면의 질도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잠을 설치면 깨어있는 시간에 능률도 안 오르고 무엇보다 만성 불면증으로 악화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희지 기자가 열대야에도 푹 잘 수 있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밤까지 이어지는 뜨거운 열기에 시민들은 집에서 나와 분수대 앞에 둘러앉았습니다. 아이들은 분수에서 물놀이를 하며 잠들지 못합니다. 연일 이어지는 열대야에 수면 장애를 겪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평소 불면증을 앓고 있는 30대 남성은 무더위로 증상이 더 심해져 병원을 찾았습니다. 여름철 돼서 자려고 할 때 아무래도 너무 덥고, 그러니까 옷 뭐 이렇게 다 벗고 자도 너무 덥다 보니까, 근데 에어컨 키다가도 또 갑자기 추워지면 또 끄고 하면 또 덥고, 이게 반복되면서 오히려 더 악순환이 되고. 빛의 영향을 받는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 외에도 뇌는 기온의 영향도 받습니다. 열대야에는 밤에도 낮인 듯 더워 내가 밤이 왔다는 걸 제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주무시는 가운데 너무 덥게 되면 이게 숙면을 방해하게 되고, 이제 낮에 주간에 심한 졸음이라든지 또 이제 업무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이런. 에어컨도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에어컨 온도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추위를 느낄 정도로 낮은 온도보다는 25도에서 26도 정도의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숙면에 더 효과적입니다. 전문가들은 22도 이하로 에어컨을 밤새 가동하면 수면의 질을 낮추는 건 물론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릴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습도는 50%에서 60%를 유지하고 평소 잠들고 일어나는 시간을 지켜야 열대야에도 수면의 질을 올릴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열대야가 계속되다 보니까 에어컨이나 선풍기 틀어서 정전이 발생하는 곳들도 많습니다. 정전이 일어나는 아파트 가운데 이 두 곳 중 한 곳이 노후 아파트로 알려졌는데 정작 원인인 변압기를 바꾸기는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윤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화곡동의 신축 아파트 단지가 어두컴컴합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정전이 돼 오늘 아침 6시가 돼서야 복구가 됐습니다. 20년 이상 노후된 아파트는 여름철 정전이 잇따릅니다. 용인은 물론 지난달 30일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도 전기 공급이 중단돼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연출 없나봐. 엘리베이터도 같이 있었어. 1시간 정도 기다렸을 거예요. 더우니까는 난리지. 하려고 바깥으로 다 나와갖고 다 캄캄하니까 집에 있을 수도 없어. 덥기도 하고 2시간 만에 돌아니 다행이지. 최근 5년간 발생한 정전 사고의 절반 가까이가 지어진 지 20년 이상 지난 노후 아파트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인은 노후 변압기였습니다. 변압기의 용량이 충분하지 못하다 보니까 전기가 모자라서 이제 정전이 일어나는 거죠. 옛날 아파트인 경우에는 언제 재건축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돈을 많이 들여서 변압기를 설치를 하기가 어려운.
한전은 15년 이상 지난 아파트의 변압기 교체를 지원하고 있지만 예산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400단지가 넘게 교체 신청을 했지만 실제로 교체가 된 단지는 4분의 1을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연일 열대야가 이어지며 전력 소비가 늘고 있는 가운데 정전에 취약한 노후 아파트의 시설 정비가 절실합니다. MBN 뉴스 윤현지입니다. 더운 것도 힘든데 말벌까지 말썽입니다. 소방대원들은 온열 질환자 대응하기도 바쁜데 벌집 제거까지 일이 더 늘었습니다. 요즘 말벌은 강한 독성에 공격성도 강해졌다고 하니까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김영현 기자입니다. 도서관 건물 천장에 벌 수십 마리가 우글거립니다. 보호복을 입은 소방대원이 스프레이를 뿌리고 벌집을 제거합니다. 주택은 물론 도심 건물과 심지어 전기차 충정소까지 벌이 점령하면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일반 벌보다 침이 단단한 데다 강한 독성을 지닌 말벌입니다. 벌들이 계속 날아다니고 주변에 이런 상황이어서 벌이 좀 크고 위협적이어서 저희가 119에 신고를 하게. 최근 말벌이 이렇게 기승을 부리는 건 연일 계속되고 있는 폭염 때문입니다. 기온이 올라가면 번식과 꿀채취가 쉬워져 말벌의 활동이 왕성해졌습니다. 지난달 119에 접수된 벌집 제거 신고 건수는 5만 4천여 건, 한 달 전보다 3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많으면 10건 정도 벌집 제거 출동을 나가고 있는데요. 날씨가 더워서 온열 질환자분들 관련해서 저희가 폭염 관련 출동도. 벌에 쏘인 사람은 지난달에만 1,200여 명. 이 가운데 2명이 숨졌습니다. 산란기까지 겹쳐 요즘은 공격성이 더 강해졌습니다. 호흡곤란이 생길 수가 있고 또 혈압 떨어지는 과민성 쇼크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어서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실 거를. 벌에 쏘이면 신용카드 등으로 벌침을 밀어 빼내고 쏘인 부위를 물로 씻어낸 뒤 냉찜질을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네, 그리고 해수욕장 찾는 분도 많죠. 그런데 이제는 상어까지 출몰하고 있는데요. 해수 온도가 상승하다 보니까 아열대성 바다에 사는 상어가 나타나는 겁니다. 최근 동해안에서만 16마리가 발견됐는데 사람을 공격하는 청세리 상어도 해수욕장 코앞까지 근접했습니다. 장진철 기자입니다. 회색빛의 탄탄한 몸매, 뾰족한 세모 모양의 등 지느러미, 길이가 2m가 넘는 상어가 낚싯줄에 걸렸습니다. 지난 6월부터 동해안에서 상어 16마리가 발견됐는데 이번 상어는 다릅니다. 공격성이 강한 청세리 상어입니다. 배와 사람도 공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릉 안목 해변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저 방파제 인근에서 이번에 청세리 상어가 발견됐는데 이 해변과의 거리는 채 600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경 5km 안에는 경포해변을 포함해 해수욕장 4곳이 있습니다. 근처에서 상어가 출몰했다고 하면은 사실 바다에 들어가기가 좀 두렵죠. 갑자기 언제 나타날지도 모르고. 폭염으로 인한 수온 상승으로 먹잇감을 따라 동해 근해까지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금년에 굉장히 유난히 더 많이 이렇게 출현하는 상황을 볼 때 이 폭염과도 관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 상어 출몰이 이어지자 해수욕장에는 상어 출몰 안내문과 상어 접근을 막는 그물까지 설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공포심까지는 필요 없지만 상처가 있을 때는 물놀이를 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네, 자신의 아들이 학대를 당했다며 특수학급 교사를 고소했던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이 아이 가방에 넣은 녹음기로 대화 내용을 녹음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죠. 앞서 훈육이라고 보기 어려운 문제 발언이 있었다던 주 씨. 오늘은 사과문을 냈습니다. 자신의 섣부른 신고를 후회한다며 해당 교사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길기범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자폐를 앓고 있는 아들을 학대했다며 특수교사 A씨를 고소한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이에 검찰은 A씨의 발언을 바탕으로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겼는데 MBN이 입수한 공소장에는 A씨의 발언 등이 담겼습니다. 검찰은 A씨가 주군에게 밉상이라고 말하거나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다라는 발언을 하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해당 녹음이 주 씨가 아이 가방에 몰래 넣어놓은 녹음기의 녹취였다는 사실 등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A 씨 측도 공소장에 아이 대답은 빠져 있는 등 전체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훈육을 입증하는 부분이 아예 제외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여기에 다른 학부모들과 교사들이 A 씨를 지지하는 탄원서까지 제출하며 논란이 커지자 결국 주 씨가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 씨는 모든 특수교사님들과 학부모님 등에게 너무나도 미안하고 죄송하다며 고소를 한 배경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주 씨는 교사를 만나면 차분히 얘기를 풀어갈 자신이 없어서 교사 면담 없이 고소를 했다며 선생님이 처벌받고 직위 해제되기를 바란 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섣부른 신고를 후회한다며 선생님에 대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네, 서울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 보름 만에 서울시 교육청이 교원 보호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 학부모가 교사를 만나고 싶다면 미리 예약을 해야 하고 CCTV가 있는 민원실에서 면담 과정 녹화하는 내용이 골자인데요. 이 대책을 받아든 현직 교사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이유가 뭔지 박유영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관내에서 연달아 터진 교사 폭행과 사망 사건에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옳고 당연한 것을 가르치는데 대단한 용기를 내야 하는 지금의 현실에 책임을 동감. 조 교육감은 서희초 사건 직후부터 강조했던 민원 창구 일원화의 구체적인 내용도 내놨습니다. 교사와 통화나 면담을 원하는 학부모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예약하는 절차를 거치고 교장, 교감 등이 이를 승인해 한 번 걸러내는 방식입니다. 학부모가 다짜고짜 교실에 들어와 항의하는 일이 없도록 교내에 CCTV가 설치된 민원인 대기실을 따로 만들고 여기에서 학부모 면담을 진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감정이 북받치거나 욱해서 이게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 예산 시스템에서 일종의 쿨링 다운하는 시간. 서희초 사건 보름 만에 나온 대책들, 현장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입니다. 민원을 어떤 방식으로 받느냐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어차피 받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게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닌 거잖아요. 교감 선생님들이 한 번 걸러내시고 결국은 담당자한테 지정하시겠죠. 교사들이 속 터지게 방향을 잡으셔가지고. 교육청 측은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합동조사는 마무리 단계이며 결과에 따라 경찰 수사 의뢰나 학부모 고발 등을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네, 농촌에 비어있는 집만 돌며 금품을 훔친 40대 남성이 5년 만에 붙잡혔습니다. 이 시간 동안 무려 20번이 넘게 집이 털린 피해자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같은 집을 반복해서 찾는다는 점을 알고 있는 경찰이 한 빈집에서 한 달 넘게 잠복을 했는데 이 범인 마침 이 집을 찾았다가 딱 걸렸습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농촌 빈집에 나타난 남성. 몸을 숙여 집으로 들어가려다 문이 잠겨 있자 창문 쪽으로 향합니다. 창문을 넘어 집에 들어간 순간 형사들이 달려와 제압합니다. 경찰이 40일 동안 잠복 끝에 40대 박모 씨를 붙잡았습니다. 물건만 훔쳐가는 것이 아니고 밥도 해먹고 라면도 끓여먹고 아주 자기 안방 못지 살다 갔지요. 박 씨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전북과 전남의 농촌 마을을 돌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범행 횟수만 120차례나 됩니다. 피의자는 시골 마을의 문단속이 허술한 점을 노려 주민들이 일을 나가는 낮 시간대에 주로 창문을 통해 침입했습니다. 20차례 넘게 털린 집도 있습니다. CCTV를 설치했지만 본체까지 뜯어갔습니다. 자주 운동을 다니는데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도둑 때문에 못 살아서 갔다고. 박 씨는 산속에서 생활하며 5년 동안 추적을 피해왔습니다. 신용카드나 휴대폰, 그다음에 일정한 주거가 없는 상황이었었고 정상 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경찰은 박 씨를 구속하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네, 후덥지근한 날씨에 이 아파트 베란다 문 활짝 열고 지내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앞으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파트 외벽을 타고 창문을 통해 집 안에 들어가 절도 행각을 벌인 4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맨손으로 3층까지 오르는데 20초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색 반바지에 면티를 입은 남성.
누가 봐도 산책을 나온 아파트 주민입니다. 놀이터를 몇 바퀴 돌며 주위를 살피더니 팔과 허리 등을 돌리며 몸을 풉니다. 그리고 능숙한 솜씨로 에어컨 실외기를 타고 아파트 외벽을 기어오르기 시작합니다. 3층에서 멈춰 열린 창문을 통해 집으로 침입하는데 20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피의자는 이곳 아파트를 배회하면서 저층에 저렇게 창문이 열려 있는 곳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남성은 빈집에서 2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여기 사온 지가 한 16년, 17년인데 사실 때까지 계속 이렇게 문 단속 별로 신경 안 썼거든요. 뭐 그런 자책부터 생각하고 막 피해 금액이 좀 크다는 게 허무하고 막. 범행은 난립했지만 도주 동선은 CCTV에 노출됐습니다. 동선 추적 과정에 그 주변으로 지나가는 버스가 있었다는 부분에 착안해서 그리고 버스 블랙박스 영상을 여러 대를 분석해서 범행 시간대에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중에 용의 차량을 특정해서 경찰은 남성을 구속하고 또 다른 범행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네, 시중은행에서 또 대형 횡령 사고가 터졌습니다. BNK 경남은행 PF대출 담당 직원이 무려 560억 원을 빼돌렸다 적발됐는데 지난해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 횡령을 겪고도 감독에 실패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에도 전체 은행 긴급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최은미 기자입니다. 횡령 사건이 일어난 곳은 BNK 경남은행 서울지점 투자금융부. 2007년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5년간 부동산 PF대출 업무를 맡았던 부장급 직원 50대 이모 씨가 PF대출금 5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씨는 차주가 상환한 대출 원리금을 가족 명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PF 시행사의 자금 인출 요청서를 위조해 자금을 확보한 뒤 가족 법인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을 썼습니다. 마치 돌려막기 하듯 PF 대출 상환 자금을 자신이 담당하던 다른 대출 상환에 유용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경남은행에 고소를 접수한 검찰은 이 씨를 출국 금지 조치하고 그의 주거지와 집, 그리고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달 21일부터 현장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은 직원 횡령을 막기 위한 순환근무제도가 제대로 운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부실했던 내부 통제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동일부서에서 10년 넘게 일한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 원 횡령 사건 후 금융당국은 횡령 재발을 막기 위한 순환근무제 강화 방침을 내놨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셈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다른 은행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을 수 있다며 4대 시중은행을 포함해 모든 은행권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3%로 2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힌 게 아닌가 싶겠지만 그렇게 느끼십니까? 최근 집중호우와 폭염으로 농축산물 가격이 들썩이며 밥상 물가를 위협하고 있고 휴가철을 맞아 음식값과 숙박료도 껑충 뛰었습니다. 앞으로 폭염에 태풍 우려까지 있어 더 걱정입니다. 박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충무로에서 한식집을 운영 중인 김병회 씨. 고물가로 손님 발길이 뚝 끊긴 가운데 최근 쌈채소 가격까지 대폭 오르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올 초만 해도 대략 3만 원 전후였습니다. 상추 한 박스에 4kg. 근데 지금은 제가 10만 원 넘게도 사본 일이 있어요. 식사 가격을 인상해야 되나라는 고민도 하고.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3%로 2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집중호우와 폭염의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은 치솟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추와 깻잎의 경우 도매가가 전달보다 각각 125%, 122% 오르면서 식당에서는 채소값이 고기값보다 비싸다는 푸념도 나옵니다. 집중호우에 폭염까지 겹치면서 채소 가격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밥상에 자주 오르는 이 시금치의 경우 지난달보다 2배 넘게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큰 비에 이어 기록적인 폭염과 앞으로 닥칠 태풍 우려까지 더해지며 정부는 밥상 물가 안정 대책을 내놨습니다. 상추같이 가격이 많이 올라간 4개 품목에 대해서 운송비랑 출하 장려비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농축산물 할인 지원을 통해서 소비자 부담을 조금 완화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노력에도 8월부터는 지난해 정점을 찍었던 물가의 기저효과가 사라지고
국제유가도 바닥을 찍어 소비자 물가가 다시 3%대로 올라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상온 초전도체 때 아니게 주목받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발열 없이 전자기기 사용이 가능해지고 에너지 손실 없이 전력 전송이 가능해집니다. 이 꿈의 물질, 경제 가치만 5,800조 원이라는 상온 초전도체 개발이 진짜인지를 두고 과학계는 물론 주식시장까지 들썩이고 있습니다. 유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연구개발기업 퀀텀에너지 연구소가 상온 초전도체를 만들었다며 공개한 영상입니다. 자석이 검은색 물체 일부가 공중에 떠 있습니다. 초전도체는 저항이 0에 가까워 전기를 보내는 과정에서 전력 손실이 거의 없습니다. 또 자기장을 밖으로 밀어내는 마이스너 효과로 자석 위에서 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특성을 이용하면 송전 손실이나 가전제품 전기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자석도로 위를 떠다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전도 현상은 주로 영하 200도씨 안팎에서 일어나 상용화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30도씨에서 초전도 현상을 보였다는 상온 초전도체에 세계 물리학계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대부분 개발 논문 자료를 믿기 어렵고 근거가 부족하다는 반응이지만 일부 신빙성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진은 상온초 전도체가 이론상 가능하다는 내용의 논문을 내놨고 중국의 한 대학 연구진은 검증 성공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我们现在磁体缓慢地靠近这个样品，可以看到它竖起来了。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주식시장에 이른바 초전도체 테마주가 등장해 이상 급등 현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진짜 상온 초전도체로 규정하기에는 살펴볼 부분이 많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충분한 증거가 없이 학자들이 그냥 바로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에 미치지 못한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평가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의 정리된 논문의 형태로 발표가 되어서 이제 공개가 되어야 한국초전도저온학회는 상온초전도체 검증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론적 검토와 실험을 진행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퀀텀에너지 연구소는 MBN 취재진과 만나 현재 동료평가 절차를 밟는 중이라며 언론을 대상으로 공식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괴물은 영원히 격리하는 게 필요하다. 한동훈 장관의 이야기였는데요. 최근 신림동 묻지마 살인과 같은 흉악 범죄가 이어지며 많이들 불안하시죠. 하지만 사형제가 사실상 폐지됐고 무기징역은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하다 보니 가석방 없는 종신형제 도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직장 동료 여성 영무원을 스토킹하다 신당역 화장실에서 무참하게 살해한 전주환. 항소심 결과 1심 징역 40년보다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간은 더 앞당겨진 셈이 됐습니다. 무기징역수라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한 현행법 때문인데 형기가 10년 이상 남아야 논의가 가능한 유기징역에 비해 기준이 오히려 관대한 겁니다. 최근 신림동 사건 등의 흉악범죄자들을 사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게 오랜 국민적인 여론으로 전 국민 10명 중 7명이 사형제 유지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형 집행을 멈춘 지 26년째. 지난 2016년을 끝으로 법원도 사형 선고를 내리지 않는 사실상 사형 폐지국입니다. 인권과 외교적 문제를 고려할 때 집행을 재개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 법무부가 사실상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형의 허점을 메울 가석방 없는 종신형 본격 검토에 나섰습니다. 사회에서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어떤 괴물의 경우에는 영원히 격리하는 방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력하게 검토될 수 있는 의미 있는 방안이다. 아직 사형제 위헌 여부 관련 헌법재판소 판단이 남아있지만 그와 별개로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지적입니다. 사형이 선고되지 않고 집행되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의 문제로 반드시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법무부는 조만간 당정 협의를 거쳐 법 개정을 본격 추진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네,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이 전격 강등됐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 푸어스에 이어 이번엔 피치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12년 만에 한 단계 낮춘 건데요. 피치사는 매년 반복되는 부채 한도 상향을 둘러싼 정치권의 대치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강력 반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영국계로 3대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전격 강등했습니다. 이제 영국과 같은 등급이고 독일, 캐나다보다는 한 등급 떨어졌습니다. 역시 3대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 앤 푸어스가 2011년 미국 등급을 내린 이후 12년 만에 처음입니다. 피치는 보고서에서 앞으로 3년간 예상되는 미국의 재정 악화, 국가 채무 부담 증가, 거버넌스, 즉 의사결정 장치의 악화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올해도 반복됐던 부채 한도 상향 문제를 놓고 행정부와 야당이 대치하는 정치권 모습을 꼬집었습니다. Defaulting on our national debt is not an option, and it's time for Congress to act now. 피치의 미국 등급 하락 조치에 백악관은 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고 제니 옐런 재무장관도 자의적이며 시대에 뒤떨어진 조치라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이전 미국 등급 하락 때 주가가 15% 폭락한 바 있어 이번에도 시장에서는 S&P 500 지수 선물이 약세를 보이는 등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진 모습입니다. 정부는 예전보다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경계하며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했습니다.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을 두고서는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경고라는 해석까지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염 위기 경보도 심각 단계가 발효 중인데요. 특히나 내일 강원 동해시는 38도까지 치솟아서 더욱더 무덥겠습니다. 극심한 무더위 속 내일도 내륙으로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양은 5에서 많게는 80mm 이상이 예상됩니다. 내일 남부 내륙으로는 출근길 안개가 자욱하겠습니다. 오늘 밤사이 서울은 26도 등으로 대도시와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전국에는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35도, 강릉이 38도, 남부지방도 대구가 36도까지 올라서 오늘보다 더욱더 무덥겠습니다. 한편 제6호 태풍 카누는 일본 규슈 남쪽 해상을 향할 전망입니다. 이 태풍이 한반도 쪽으로 덥고 습한 공기를 끌어올리겠는데요. 따라서 당분간 계속해서 밤낮 없는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